사랑하는 사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4월 10일 날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자 정상모입니다. 사을 지역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계속 금정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저는 모 교육감 후보의 캠프에서 대외협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현재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요. 제 연구실로 사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하고 사을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을의 리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한 3달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좀 해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한 3개월 정도를 사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을이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진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현 사을의 상황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하자라고 그분들과 약속을 하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사을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결론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산이 교육이나 모든 측면에서 동서격차가 심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사을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다짐했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서 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겠지만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흔히 우리가 그 경제적인 지표를 얘기할 때 집값, 그러니까 땅값과 아파트값을 얘기하는데 동서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해운대 센텀과 우리 사을 지역과는 심한 경우는 3배, 4배 이상 이렇게 차이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격차가 좀 심하고요. 이걸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격차가 또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격차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의 행복 지수를 따지는 게 그 문화적인 이런 배경들인데요. 심지어는 문화적인 격차도 많이 심합니다. 인구 17만 3천이나 되는 도시에 극장이 하나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이만큼 문화적인 격차도 되게 심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격차, 교육적인 격차, 문화적인 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사을에서 일하는 일꾼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라면 사을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을을 일단 정주영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체류용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뭐 흔히 후보자들이, 즉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항만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해저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국회의원 임기 4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4년 만에 이 지역민, 즉 사을 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계몽이라는 성격을 가진 교육 격차를 먼저 해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단 관광 인프라를, 사실은 우리 사을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천혜의 자연 환경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3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낙조라든지 이런 엄청난, 또 습지라든지 이런 엄청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응집력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정치인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훌륭한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오선에 20년을 지내오시면서 많은 업적들도 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왠지 삶의 질은 20년 전이나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딱히 나아진 부분이 없고요. 집가라든지 뭐 학력 격차라든지 문화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수록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이제는 좀 대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 정상모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 일하는 일꾼 정상모가 되려고 굳게 맘먹고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어떤 약속들을 드리고 공약들을 펼치고 정책을 펼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강력한 채찍질이 있지 않으면, 따가운 질책 그리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사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성 정치는 접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제 그만입니다.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정상모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채찍질 많이 해주시고 질타 많이 해주시고 같이 손잡고 사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사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부재로서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문화와 관광과 레저가 꼽히는 도시 사하, 사람이 머무는 도시 정주영 도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좀 굵직굵직한 정책 기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부산 의료원을 기점으로 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도시, 특히 우리 사을 지역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55%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이 확실히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가 기반이 되어서 출생과 성장과 그 다음에 교육과 노후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 소외계층이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주축 산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 관광 레저, 큰 틀로 봐서는 관광 레저
문화의 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흘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천혜의 자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발 논리에 밀려가도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의 논리에만 집착해서도 안 될 겁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보존의 논리와 우리가 습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습지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십만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개발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가운데서 해양 관광, 레저 단지를 구축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체리용 도시, 정주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림, 신평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물론 지금 이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3천억이 책정이 되어서 공단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화된 단지를 바꿔나가려면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림 신평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고요. 스마트 산단을 구축을 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천 일동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을 지역에는 많은 인구수가 9평 미만의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정주용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에 매달 평균적으로서 300명 전후에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하기 좋은 도시, 보육 선진 도시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활 밀착형 유아, 교육, 복지 추진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공동 육아 나눔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최초의 청소년을 위한 구립 청소년 도서관 등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물론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도시, 정주용 도시, 체류용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인구 17만 3천이나 되는 도시에 정말 변변한 극장 하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저희 이 사흘에 젊은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음의 문화 복합타운을 조성을 해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일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의 교육 중심 도시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교육 문화 전문가인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을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참 심각한 문제죠. 많이 지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을 지역은 1년 내내 공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도 많고요. 정체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편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사을 지역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정상모 예비후보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을 지역은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경인 지역의 험지 출마보다는 사을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사을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조경태 의원이 공천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은 5선에 20년의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사을은 강산도 안 변했고요. 생활 여건도 안 변했고요.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 어르신들이 또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선에 20년을 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장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5선에 2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감성정치만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부분의 시민들이 말씀하는 게 결과물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더 이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와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낙후된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사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조경태 의원님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사을 지역에 호남 지역 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해 지역 출신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고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분들의 표를 적어도 반 이상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몽하면 무엇입니까? 우선 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저 정상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작년부터 계속 현수막에도 게시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화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어떤 후보와 경합을 하더라도 반드시 쟁취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지난 2020년에 있은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 후보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흔히 좌파우파 따질 때 좌파 정당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우파인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당을 달리 선택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4월달에 있었던 21대 총선에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정의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팩트 맞고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정의당 상황과 제가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이전에 저는 어느 당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의당에 입당할 때가 제 인생의 최초로 당적을 가졌던 시기고요. 이 시기에 정의당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정미 후보가 당대표를 하고 있었고요. 권태웅이라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태웅이라는 사무총장은
제 지인이고요, 친구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정의당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었냐면 대중정당으로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소수정당, 그 다음에 소수 특정 진보정당보다는 이제 여러 세력들을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가자. 그 기반이 그때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 거대 양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수 정당들의 소수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를 구축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식, 유럽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정의당은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의 위원장이었고요. 이때 당시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서 정치개혁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였고요. 그래서 대중정당을 만드는데 기수로서 교수님이 좀 같이 대회에 합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중정당을 꿈꾸는 정의당의 일원으로 호남 지역에 가서, 왜 호남 지역이라고 얘기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제였습니다. 그 권역제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이게 하나의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에 좀 리더가 돼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고향인 남원이 있는 선거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임실순창을 택해서 갔고요. 불행하게도 개인 투표율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투표율은 열심히 뛰어서 남원 임실순창 그 지역에서 11.8%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지지율이 시골 지역에서 11.8%는 굉장히 높은 거였거든요. 그만큼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끝까지 완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투표율은 11%를 넘겼고 개인 투표율은 형편없이 10%를 못 넘겨서 재산을 탕진하고 눈물을 머금고 집사람과 웃으며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정의당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특히 권태용이라는 친구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대중정당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자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는 좀 참담했고요. 그래서 그 선거 후에 이 정당을 이제 그래도 22개월 동안 뛰었던 정당인데 선거 끝났다고 해서 바로 탈당하는 건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6개월 후에 탈당하자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20년 12월 26일 날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탈당하면서 하나 제 마음속에 새겼던 거는, 혹시라도 다시 선출직에 나간다면 철새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탈당 후에 적어도 만 2년 동안 24개월 이전에는 어떤 정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3년 8월 11일 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대략 한 34, 5개월 이후에 입당을 해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중도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모 교육감 후보의 대협력총괄 본부장을 맡을 때 자연스럽게 그 보수 쪽, 중도 쪽에 인연을 맺게 되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향이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향적인 태도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대중정당을 위해서 꿈꾸고, 국민을 위한 정당, 시민을 위한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이 한몸 불사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세대 교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이번에 하신 초선이 될 것인데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회의원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세대의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생 연도는 1964년인데요. 가정 형편상 그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졸 신분이었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노동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이라는 나이에 90학번으로 1990년도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대학 생활을 했고 비록 출생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 젊은 청년으로서 같이 뛰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어떠한 책을 한 권 읽고서 평생 정치라는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늘 생각하는, 시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 재민의 헌법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인을 뽑는 실질적인 권력인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대표를 비롯한 실권자에게 있다 보니 후보들이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당대표를 비롯한 실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자유시민연합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주권 재민이 돼야 되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게 헌법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연합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모두가 함께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방식은 지금 탑다운 방식입니다. 모든 게 위로부터, 심지어는 지역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지금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상향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가까운 장림시장이라든지 신평시장이라든지 새벽에는 산책 코스라든지 각 학교에 어르신들 나와서 운동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트레킹 코스라든지 이런 지역을 돌면서 골목골목을 과연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또는 지역민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만이라도 바닥으로부터의 상향식으로 가는 정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표 선생님이 부산에 내려와서 저하고 한 얼마 전에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186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정책을 입안하고 논의하고 하는데 특권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나친 또는 불필요한 특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되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러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게 바로 주권 재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자유시민연합과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특권 폐지를 위해서 손잡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역사에 대한 질문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제시대는 우리 민족사에서 지워져야 할 참 치욕스러운 수탈의 시대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관점은 비록 일본인이라는 이민족이 지배하였지만 사기업의 육성과 개인의 권리 자각이라는 그런 근대화가 태동된 시대였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후보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36년의 일제강점기는 치욕스러운 역사죠. 그리고 많은 수탈의 역사에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특히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자면 농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수탈이 있었고요.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해서 일본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철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업 육성과 개인의 권리의 자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근대화에 일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력 하나만 있었다라고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서구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것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업 육성이라는 부분 또는 신분제 폐지에 따른 어떤 개인의 권리라는 이런 부분 또는 근대식 학교라는 이런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좌파일까 우파일까 중도파일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영의 논리보다는 삶의 논리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선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요, 국민의 입장에서 삶의 논리로 전개를 시켜나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영의 논리보다는. 그래서 굳이 저에게 좌파냐 우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중도 보수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 진영을 네. 흔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면 좌파를 진보로 불러줘야 하는데 이런 구분은 좌파의 용어 전술에 우파가 말렸던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 용어 정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좌파 진보, 그다음에 우파 보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은 진정 좌파가 진보고 우파가 보수일까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좀 명확히 좀 한번 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역학 구도상으로 봐서 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요 앞에 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진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운동권 세력들이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로 진용을 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좌파 성향이 확실히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보였을까라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보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파가 진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냐하면 저부터도 제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데 생각은 진보라는 부분, 그냥 굉장히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타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진보가 아닌가 싶은데, 그 용어 정리는 한번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 진영 논리보다는 삶의 논리로 좀 정치를 임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중정당을 꿈꾸면서 출마를 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저의 성향을 얘기한다면 중도 보수 쪽이 아닌가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제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결국엔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이 삶의 논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향 자체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21대 총선에도 그랬고 지금 임하고 있는 22대 총선에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흘 이 지역은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초고령 사회에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5%를 차지하고 동서 격차,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교육적인 격차라든지 문화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사을 지역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국회의원은 삶의 논리로서 시민들을, 국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도 우파고요. 그리고 중도파를 100% 흡수할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 진영의 논리라든지 지역의 논리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사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후보는 바로 정상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하게 된 각오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야말로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 공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인지 그것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앞에 항목에서 삶의 논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을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을, 사구 전체보다 특히나 사을은 삶의 논리를, 즉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 어려운, 가려운 부분들을 정말 헤아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을을 정주영 도시, 체리형 도시, 교육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 관광 인프라가 활성화되는 도시로, 그리고 지금 노후된 공단을 첨단 산업도시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출마를 결심했고요. 만약이라는 조건을 재차 3차 강조하셨는데 저도 재차 3차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사흘 국회의원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재차 3차 강조해서 만약에 제가 공천에서 탈락을 한다면 저는 원팀으로 중도 보수가, 특히 이제 이쪽은 저는 중도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수 쪽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팀으로 뛸 수 있다라는 것을, 뛰어야 된다라는 것을, 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